네, 오늘은 Contrastive Learning in Visual Representations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Visual Representation에서의 Contrastive Learning에 대한 간단한 배경과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Self-Supervi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의 목표는 어떤 직접적인 라벨링 없이 프리텍스트 피처 러닝 과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프리텍스트 피처 러닝이란 지도 없이 모델이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을 학습하도록 설계된 것이고, 이렇게 학습된 피처들은 보다 일반화 가능하며 특정 태스크로 어댑테이션 하기 좋습니다. 이러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크게 제너러티브 방식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제너러티브는 주어진 데이터를 변형한 후에 복원하는 방식으로 오토인코더 기반 혹은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화 가능한 피처를 학습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모델 구조가 필요하게 되며, 특히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은 연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방식은 동일한 이미지에서 생성된 뷰는 가깝게, 그리고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생성된 뷰는 멀게 학습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심클레어가 이러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방식에 속하게 됩니다. 이 방식 또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강한 성능을 보이고, 그리고 제너러티브한 방식에 비해서 계산량이 비교적 적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심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인스턴스를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던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NN클레어를 제안한 논문으로 ICCV 2021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인간이 처음 보는 사물의 사진을 보았을 때 그와 유사한 무언가를 떠올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처음 보는 도도새 이미지를 보았을 때 코끼리나 호랑이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도도새와 가장 유사한 동물인 어떤 닭이나 오리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인 심클레어의 한계를 언급합니다. 심클레어는 동일한 샘플에 대해서 다른 증강을 적용한 후 둘을 포지티브 페어로 간주하여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는 동일한 객체의 다른 시점에 대한 포지티브 페어를 제공할 수가 없고,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다른 유사한 인스턴스들을 모두 네거티브로 보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강아지 인스턴스로부터 얻은 뷰와 또 다른 이제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또 다른 강아지 인스턴스로부터 얻은 뷰는 서로 네거티브로 간주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포지티브 페어로 설정해보자 라는 접근이 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 중 모든 샘플을 다른 클래스로 간주하는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로스는 이 인포 NC 로스로, 이는 특정 인베딩 샘플 GI와 그리고 양성인 샘플 GI 플러스, 그리고 그 외 음성 샘플들을 G 마이너스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수식을 가집니다. 네, 일종의 소프트맥스 형태의 식인데, 이는 n 플러스 1개의 후보군에서 포지티브를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형태의 로스가 됩니다. 심클레어에서도 이러한 인포 NC 로스를 사용하되 포지티브, 네거티브 쌍 설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한 이미지로부터 나온 두 개의 뷰들, 지금 보이시는 뷰1과 뷰2, 네, 이 한 쌍을 포지티브 페어로 설정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뷰는 한 이미지에서 다른 랜덤 어그멘테이션 방식으로부터 만들어진 후 같은 인코더를 거쳐서 얻어지는 쌍이 되고,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는 주어진 미니 배치 내에 있는 나머지 모든 인베딩들이 됩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샘플인 이 거북이가 있으면은 뷰1과 뷰2가 같은 쌍이 되고, 이 거북이가 아닌 뒤에 있는 나머지 샘플들의 뷰2가 이 거북이 뷰1의 네거티브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후에 이제 이 인포 MC 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NN클레어는 심클레어에서 크게는 한 단계만 추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1과 뷰2의 인포 NC 로스를 직접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모코의 메모리 뱅크와 유사한 서포트 셋에 n개의 샘플의 인베딩을 미리 저장을 해두고, 그 뷰1과 이 서포트 셋에서 가장 유사한 어떤 가장 유사도가 높은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찾고,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의 인베딩과 이 뷰2의 인포 MC 로스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 Bootstrap Your Own Latent 비올에서 영감을 받아서 기존 뷰2인 GI 플러스는 어떤 프레딕션 헤드를 거쳐서 얻은
PI 플러스로 대체를 하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서포트셋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Q의 형태, 즉 First in, First out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M by D 크기의 랜덤 행렬로 처음에 초기화가 되고요. 여기서 이 M 값이 Q의 크기, 그리고 D는 한 샘플의 인베딩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현재 미니 배치 N개의 인베딩을 이 Q에 NQ를 하게 되고 가장 오래된 N개의 인베딩은 데크하는 방식으로 Q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NN클레어에서도 info NC로스를 변형하여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 NN 연산이 GI랑 서포트 셋 Q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L2 디스턴스상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 연산이 되고 그 가장 가까운 이웃과 i번째 뷰2인 이 GI 플러스 끼리는 서로 가깝게 그리고 서로 다른 뷰2 끼리는 서로 멀도록 학습하도록 됩니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NN클레어에서 사용된 피처 추출을 위한 백본은 타 소타 모델들과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레즈넷 52 사용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미지넷 리니어 에밸루에이션에서 두 개의 뷰를 사용하여 학습된 레즈넷 50 인코더를 사용하는 기타 소타 모델들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고 그리고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소타인 스왑에서 쓰이는 멀티크랍과의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멀티크랍 세팅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이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멀티크랍 방식은 메모리랑 계산 비용이 높은데 이 NN클레어는 이를 쓰지 않고도 성능이 잘 나온다는 점을 저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넷 1% 그리고 10% 서브셋에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진행했을 때도 타 소타 모델들보다 대체로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통해 NN클레어가 퓨전 러닝 시나리오에서도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개의 다양한 다운스트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의 트랜스퍼 러닝 성능도 보여주었는데 11개 데이터셋에서 이미지넷 레이블을 활용해서 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학습된 이 레즈넷보다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8개의 데이터셋에서는 현재 논문에서 타겟으로 삼는 모델들인 이 비올과 심클레어보다 더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조금 다양하게 실험을 진행해서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실험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리어리스트 네이버를 포지티브로 사용했을 때 이 뷰1 자체를 리어리스트 네이버로 사용하는 것보다 즉 심클레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갑자기 나오는 이 모멘텀 인코더 체크라는 어떤 모멘텀 인코더를 적용했을 때 결과도 추가로 보여준 것입니다. 네, 그 결과 모멘텀 인코더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네, 즉 데이터 증강 방식을 다양하고 복잡한 풀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직 크라핑만 적용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하락하는가를 본 것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심클레어와 비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큰 성능 하락폭을 보인 것에 비해서 NN클레어에서는 비교적 성능 하락폭이 좀 적은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NN클레어가 데이터 증강 방식에 덜 의존적이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에폭과 서포트셋 사이즈에 대한 어블레이션도 진행을 했는데 다양한 에폭 동안 다른 모델들보다 일관적이게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서포트셋 사이즈를 98,304로 설정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보다 크게 설정하면 성능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서포트셋 내부에 있는 오래된 임베딩들이 늘어남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만 선택하는 대신에 탑 K개의 이웃을 뽑은 다음에 그중 랜덤으로 한 가지를 사용해 보기도 하였는데 그냥 하나를 단순히 뽑아서 선택하는 게 가장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개의 유사한 이웃을 뽑아서 가중평균 낸 값을 포지티브로 사용하는 이 소프트 리어리스트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하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뒤에 두 번째 논문에서 소개드릴 SN클레어가 바로 이러한 소프트 니어리스트 네이버스를 적용하는 데 성공한 그런 아키텍처가 됩니다. 네, 배치 사이즈는 4096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인베딩 사이즈는 크던 작던 상관없이 항상 일관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어서 이 인베딩 사이즈 선택에 있어서 강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GI 플러스에 프레딕션 MLP를 적용해서 PI 플러스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미세한 성능의 향상을 보여주었고, 큐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되긴 하지만 이에 따른 메모리 및 연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트레이드오프를 탐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큐 사이즈를 98,304로 설정할 때 어느 정도 좋은 효율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트 셋을 Q로 구현하는 대신에 데이터셋에서 랜덤 이미지를 선택하여 현재 인코더를 통과시킨 후 해당 임베딩 집합에서의 nearest neighbor를 사용하는 방식도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이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포트 셋 크기를 좀 어느 정도 키우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Q를 사용할 때보다 약 4배 정도나 느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first in first out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무작위 방식으로 업데이트했을 때는 성능이 좀 많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이 끝난 후에 저자들은 nearest neighbor가 쿼리 이미지랑 같은 레이블을 갖는 비율이 얼마인가를 확인을 해봤을 때 대략 57%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낮은 비율인데 이는 랜덤 크랍에서 배경만 포함되는 경우를 원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nearest neighbor가 항상 동일한 클래스에서만 선택되도록 제약 조건을 걸어서 학습을 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도 결국 레이블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순수하게 언슈퍼바이스드한 방식은 아니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더 연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싱클레어와 트레이닝 커브를 비교했을 때 NN클레어는 데이터셋 내부의 다른 샘플에서 하드 포지티브를 학습해야 하는 좀 더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120F부터는 더 높은 성능을 유지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서포트 셋의 nearest neighbors를 줄 세워보았을 때 지금 네 번째 행을 예시로 보시면은 어떤 강아지 이미지에 대한 뷰 1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철창 같은 패턴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뷰 1과 가장 가까운 지금 보시면은 8개의 EU 샘플들을 뽑아 보았을 때 이 EU 샘플들 또한 어떤 철창 같은 그리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클래스 기반 유사성뿐 아니라 텍스처 같은 어떤 다른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일반화된 표현을 학습하고 있다 라고 확인하면서 논문 내용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따로 앞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논문 앞부분에서 저자들은 분명히 어떤 단일 인스턴스 양성 샘플에서 더 나아가고자 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 NN클레어도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샘플 하나를 양성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NN클레어 역시 결국 여전히 단일 인스턴스 양성 샘플로 학습을 한다 라는 한계점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했던 두 번째 논문 SN클레어 바로 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서포트 네이버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이클레어 2023에 억셉되었던 그런 논문입니다. 앞서 계속 언급드렸듯이 심클레어는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인스턴스의 뷰라도 무조건 다른 네거티브로 분류한다 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NN클레어는 이를 조금 해결은 했지만 여전히 하나의 샘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네거티브로 분류한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서로 다른 이미지 간의 인스턴스 코릴레이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라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짚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블러드하운드라는 클래스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싱클레어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아무리 같은 클래스를 가지는 이미지라도 다른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당연히 다른 클래스를 가지는 워커하운드와 피콕에 속하는 이 인스턴스들 역시 모두 네거티브로 똑같이 분류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저자들은 이 블러드하운드나 워커하운드 모두 크게 보면 어떤 개에 속하는 인스턴스들인데 완전 다른 클래스인 피콕과 그저 똑같이 네거티브로 모두 하드하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좀 소프트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 개 인스턴스 모두 단순히 네거티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포지티브로 보되 이렇게 유사한 인스턴스들은 파셜리 포지티브 그리고 전혀 유사하지 않은 샘플은 네거티브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학습시켜보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SN클레어는 기본적인 구조 역시 싱클레어와 유사하지만 이 캔디데이트 네이버 셋과 어텐션 모듈이 추가됩니다. 프레임워크의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input x가 들어오면 서로 다른 증강을 통해서 x1과 x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각각 인코더와 모멘텀 인코더를 거쳐서 임베딩이 되고 이후에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쳐서 y1과 y2가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이 y1은 아까 NN클레어에서도 쓰였던 프레딕션 헤드를 거쳐서 g1을 얻게 되고, 이후에 y2와 캔디데이트 네이버 셋의 니어리스트 네이버 계산을 거쳐서 NNY2를 얻게 됩니다. 이 니어리스트 네이버 계산은 이 y2와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유 집합을 얻는 그런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의 각 샘플별로 이 y1과 어텐션 모듈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크로스 어텐션을 거쳐서 이 포지티브니스라는 일종의 웨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G1 그리고 포지티브니스, 이 니어리스트 네이버스 값들로 전체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각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데이트 네이버스를 저장하는 C는 NN클레어와 마찬가지로 Q 구조로 구현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는 앞에 모멘텀 브랜치로부터 투영된 이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값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학습 때 배치마다 Q 사이즈에 맞춰서 fir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쇄신화되고, 그리고 이 NN 연산으로 탑 K를 구할 때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 가장 유사도가 큰 K개의 피처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Y2뿐 아니라 Y2-, 즉 배치 내에 있는 다른 샘플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니어리스트 네이버스를 구해서 그 네거티브 샘플들 각각의 K개 이웃을 구하게 되고, 이렇게 구해진 K개 이웃들, 각각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K개 이웃들 역시 현재 Y2의 네거티브 샘플로 설정이 되어서 학습되게 됩니다. 해당 최근접 이웃이 앵커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저장하는 포지티브니스인 W는 이 어텐션 모듈을 통해서 출력이 되는데, 이 어텐션 모듈은 Y1과 아까 전에 니어리스트 네이버스를 입력을 받아서 각각의 프로젝션 레이어인 F1과 F2를 각각 거친 결과를 행렬 곱을 한 후에 소프트맥스를 취하고 스케일링 팩터인 이 감마 i분의 1을 곱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어텐션 모듈의 크로스 어텐션은 흔히 알고 있는 그 키 쿼리 밸류를 사용하는 어텐션과는 조금 다른, 좀 더 간단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인스턴스와 선택된 K개 이웃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출력값 W를 얻게 되고, 그림처럼 인풋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최근접 이웃이 뽑혔다고 예시를 들 때, 앞선 두 샘플은 이 입력된 이미지와 아예 똑같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두 샘플은 조금 다른 클래스이긴 하지만 결국 크게 보면은 모두 강아지에 속하는 그런 샘플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값들을 활용해서 SN클레어 로스는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됩니다. 먼저 분자는 포지티브 페어스의 내적 값에 각 가중치인 포지티브니스 W를 곱한 것에 합이 되고요. 그리고 분모는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각 내적 값을 더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의 로스에서는 총 3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현재 앵커인 G1과 같은 샘플에서 증강된 Y2 자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 fully positive 페어, 즉 W를 1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샘플에서 증강되었지만 이 탑 K개, 가장 가까운 탑 K개 안에 드는 이웃으로부터 증강된 이런 임베딩은 이제 파절리 포지티브 페어로 설정을 해서 W는 0부터 1 사이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다른 샘플에서 증강되었으면서 또한 탑 K개 안에 들지도 못했던 임베딩은 아예 fully 네거티브, 즉 W를 아예 0으로 설정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비율처럼 모멘텀 브랜치에 대해 무빙 에버리지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소프트 웨이트 크로스 어텐션을 활용함으로써 저자들은 포지티브 샘플스를 보다 다양하게 설정하여 다른 샘플들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을 하고, 그리고 같은 시멘틱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인스턴스를 또한 네거티브로 간주를 해버렸던 기존 클레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은 네거티브 샘플스를 현재 미니 배치에서만 뽑았으나 SN클레어에서는 추가적인 네거티브 샘플스를 활용하여 최대 n배까지 더 많은 네거티브 샘플스를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VIT 스몰 모델을 인코더 백본으로 사용해서 학습을 한 후에 두 개의 샘플에 대한 탑 5개의 이웃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행을 보시면은 지금 인풋이 자이언트 판다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이죠. 그리고 선택된 5개의 이웃들 모두 자이언트 판다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서 책정된 포지티브니스 또한 높은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행은 트롤리 버스 클래스인 인풋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탑 5개의 이웃을 줄 세워 보았는데 이제 차이점이 네 번째 이웃까지는 같은 클래스를 갖는 이웃들이 선택된 반면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웃이 다른 클래스를 갖는 샘플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이웃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사하지 못한 샘플이 선택이 되더라도 그만큼 지금 포지티브니스가 비교적 작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에센클레어의 어텐션 모듈은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이웃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 파트인데요. 가장 먼저 이미지넷에 대해서 리니어 이벨루에이션을 진행하였을 때 인코더로 레지넷 50, VIT 스몰, VIT 빅 모든 경우에서 기타 소타 모델과 비교하여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에센클레어의 메소드가 각 인코더들이 더 차별화된 피처를 추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결과 또한 이미지넷 서브셋 1%, 10% 각각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점 역시 에센클레어 인코더가 더욱 일반화 가능한 피처를 생성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코코 데이터셋으로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방식은 에센클레어에서 프리트레인드된 인코더를 마스크 RCNN에 붙여서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대체로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에센클레어가 샘플 내에서 많은 정보를 학습하여 디텍션 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로의 트랜스퍼러블한 표현을 생성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첫 번째 논문인 에넨클레어에 비해서 훨씬 좀 더 굵직굵직한 부분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이 에센클레어의 주된 컨트리뷰션이 이 상관관계라는 것을 포지티브니스라는 가중치로 인코딩을 해서 비주얼 인코더를 학습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 포지티브니스 계산을 제거하고 모든 K익의 이웃을 긍정 샘플로 간주하는 방식에 비해서 당연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이는 소프트 라벨링의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되는 이 선택되는 최근접 이웃수인 K는 30 정도로 설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50 정도로 크게 설정을 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K가 적당한 크기이면 어떤 포지티브 컴패리전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주지만 오히려 너무 큰 값으로 설정하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샘플 또한 포지티브로 선택돼서 결국에는 성능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캔디데이트 네이버스의 C의 크기에 따라서 보통 이 Q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현재 인스턴스가 더 많은 어떤 더 큰 상관관계가 있는 이웃을 찾아서 스스로 소프트하게 서포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냥 이웃 후보가 더 많은 만큼 더 강한 상관성을 갖는 이웃을 알아서 뽑아서 각각의 포지티브니스에 따라 여러 개의 포지티브 네이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한 두 논문에 대해서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 NN클레어는 앵커와 유사한 인스턴스조차 모두 네거티브로 설정을 해버린다는 이러한 한계점을 가장 가까운 이웃을 포지티브 페어로 설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을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의 인스턴스만 포지티브로 설정한다는 한계점이 남아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논문인 에센클레어에서는 앵커와 유사한 탑 K개의 이웃을 뽑고 이를 유사한 만큼 가중치를 두어 학습되도록 로스를 설계하였고요. 기존 싱클레어랑 NN클레어보다 네거티브 샘플을 더 많이 반영을 해서 모델이 정말 유사하지 않은 샘플을 인베딩 공간상에서 제대로 분리할 수 있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